다음에 교재는 67페이지 보시면은요. 단기 투자 자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기, 장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로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세요? 1년. 그래서 1년보다 짧으면 단기, 1년보다 길면 장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회사가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저기 6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단기 금융상품 그러면 거기에도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이내에 끝내는 거예요? 1년 이내. 그래서 뭐 말은 안 되지만 뭐 적금을 들었는데 6개월짜리야. 솔직히 6개월짜리 적금은 없죠. 거의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짧게 끝나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기 대여금하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나 옆에다가 장기 대여금하고 장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냐 장기냐는 기간이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 대여금의 뜻이 뭐죠? 대여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얘는 채권이에요. 왜냐면 빌려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여금 그러면은 빌려주는 거고요. 차입금 그러면은요 빌려오는 거. 입자가 들어올 입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빌리면 뭐 줘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대여금 그러면은 요렇게 써드려야 되는구나. 채권이고 채권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는 거. 그 다음에 채무는 갚아야 되니까 뭐예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세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친구한테 만약에 돈 빌려주고 한 달 후에 갚아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온 다음에 10년 안에 갚으세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장기. 근데 대여금 그러면은 내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 대여방 그러면 책 빌려주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은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짧게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길게 빌려주면 장기 대여금, 짧게 빌리면 단기 차입금, 길게 빌리면 장기 차입금.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일단 참고해 두세요. 앞으로 요거는 많이 볼 겁니다. 대여금 차입금은 공부할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회사 가셔서도 회사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돈 빌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빌릴 때는 1년보다 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밑에 68페이지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현금 및 현금수령 자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유가증권 관련돼서도 볼 겁니다. 유가증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요건 그 어저께 외우시라고 드린 2장짜리에도 있어요. 우리가 지분 그러면은 주식, 그 다음에 채무 그러면은 저희가 공부할 때는 사채. 그래서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러시앤 캐시, 미즈사랑 이런 거는 개인 사채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차는 회사채예요. 저희가 공부할 때 쓰는 사채는 회사채입니다. 제가 알기로 러시앤 캐시 이제 대한민국에서 뜰 것처럼 나오던데 뉴스에. 왜냐면 이자율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기네 이익이 덜 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뜰 것 같아요. 원래 러시앤 캐시가 일본 쪽이죠. 일본 쪽 돈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넘어온 이유가 일본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되게 적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넘어왔었는데 한국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국에서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얼마 전에 발표했더라고요. 그다음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도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씩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쪽 파트는 좀 잘 내는 편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단기의 뜻이 뭐죠?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게 목적인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가 살매자, 팔매자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의 뜻은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는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건 아니고, 내가 처음에 살 때 나는 이 회사 증권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이거는 이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배 목적으로. 내가 이 회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2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회사에 영향력을 주는 게 목표야. 그러면 주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중소기업에서 주식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죠? 그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라 그러잖아요. 주식회사의 대장은 누구죠?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지 사장님이 대장 아니에요. 만약에 사장님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장님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회장님 돌아가시면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다 주식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내가 삼성전자 사장님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50% 이상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못합니다. 그러려면 몇백 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좋은 회사인데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기업사냥꾼이라고 해서 주식을 왕창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을 바꿔요. 주주총회 해갖고. 그 다음에 없는 정보를 주식시장에다가 퍼뜨려요. 그 다음에 주식값 오르면 뭐예요? 팔아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1년에 없어지는 회사가 몇백 개 된대요.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 작은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까지 해서 어쨌든 1년에 없어지는 회사가 몇백 개 된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질 뻔한 회사가,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송학식품이라고 있어요. 송학식품이라고 떡볶이 떡 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떡 같은 거 파는 회사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학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나중에 혹시 시장 가시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도 한번 기업사냥꾼이 손대갖고 없어질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다라고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지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저 회사에 너 넣어줄까? 약간 이 정도의 영향력은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이제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그러면 누가 돈 빌리는 거라고요?
회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예요.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뭐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남성 전용 대출은 없는데 여성 전용 대출은 있죠. 그 왜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잘 갚는데요. 그래서 남성 전용 대출은 없는데 여성 전용 대출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사가 썼는데 여자분들이 80% 정도 갚는다라고 치면 남자분들은 60%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게 갭 차이가 있대요, 좀. 그래갖고 여자분들은 여성 전용 대출이 있는데 남자는 남성 전용 대출이 없다라고 한번 어느 기자분이 쓴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채인데 요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팔 거냐? 아니면 1년 이후에 사고 팔 거냐?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하나 있죠? 매도가능증권. 아니 그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만기의 뜻이 뭐예요? 만기. 네, 만기는 그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10년짜리를 빌렸어. 그러면 만기일이 10년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그 정해져 있는 날까지 뭐 하겠다?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만기 보유증권. 왜 그러냐면 사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이런 걸 정하거든요. 이자율 몇 프로. 그래서 뭐 이자율 5% 그러면 5%의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만기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만기를 정해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내가 사서 끝나는 날까지 뭐 하겠다? 보유하겠다. 그래서 무슨 증권이라 그래요? 만기 보유증권인데 저희 시험은 요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만기나 지분법은 잘 안 내요.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비율로 치면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보실 거고요. 이 내용은 71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히 중요한 거는 요것 좀 적어주세요. 71페이지 밑에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래 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쓰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총 3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대 비용 관련돼서 3가지로 나누어져요. 부대 비용은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음식 배달을 시켜 음식 주문을 했어.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가죠? 배달료 들어가죠. 맞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대 비용. 그 다음에 내가 물건 살 때에도 부대 비용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살 때 보면 취득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대 비용.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사거나 팔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추가되는 돈들을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계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요. 살 때는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음식을 주문했는데 10,000원에 주문했어. 근데 배달료는 3,000원이래. 그러면 나는 이 음식을 10,000원에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13,000원 주고 산 거예요? 13,000원 주고 샀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매입 시에는 원가에다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하고 3,000원을 따로 줬지만 이 음식 가격은 얼마라고 표현을 해요? 13,000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살 때.
근데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 살 때는요, 요걸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수수료. 얘만 유일하게. 다른 애들은 다 합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 나오면 뭘로 처리해라? 수수료로 처리해라.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 때도 이런 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주문할 때 배달료를 우리도 내지만 누구도 내죠? 식당 하시는 분도 배달료 일부 부담합니다. 우리가 100%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예, 주문하시는 분도 부담하고 그 업체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파는 쪽에서 부담할 때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운반비면 운반비, 수수료면 수수료 이렇게 따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비용 관련돼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합쳐라.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처리해라. 그 다음에 팔 때는 거기에 맞는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반했으면은 운반비, 수수료 줬으면은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디였지? 어느 커피숍에서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디였더라? 어저께 봤는데 예, 커피숍이었는데 그 요즘에 우리 쿠폰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저렴하게.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쿠폰을 들고 가면은 차액을 돈으로 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든 걸 점주 보고 다 떠안으라 그랬대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케이크를 쿠폰으로 3,000원 싸게 샀어. 그러면 3,000원을 점주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본점에서 많이 물어주거나 뭐 5대5로 하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물어내라 그래갖고 자기네는 못하겠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쿠폰으로 사면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곳도 있었다라고 최근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저께 분명히 차 끌고 가다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부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어때요? 중요해요. 그래도 누가 내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이런 배달료 우리가 많이 냈어요? 업체에서 많이 냈어요? 업체에서 많이 냈죠. 막 무료로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보고 많이 내라고 하니까 예, 음식값도 올랐는데 배달료까지 많이 내야 되니까 요즘에 배달 시장도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저 아시는 분 배달로만 코로나 때 7, 800씩 벌었었어요. 진짜 1,000만 원 버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1,000만 원 벌려면은 거의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700만 원도 솔직히 신호 위반합니다. 예. 지킬 거 다 지키면요 500 이상 못 번대요.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타고 오면은 되게 조심해서 먼저 보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옆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조금만 핸들 더 꺾었으면은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일 생길 때마다 먼저 보내요. 오토바이도 먼저 보내고 전 택시도 먼저 보내고 외제차도 먼저 보내요. 근데 요즘 제일 힘든 건 외제차예요. 왜냐면 이 차를 보내잖아요. 또 와요. 다른 외제차가. 요즘에 솔직히 길거리 외제차 너무 많잖아요. 그래갖고 외제차는 항상 조심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앞에 외제차 있으면은요 칸을 좀 많이 비워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와요. 예. 외제차끼리는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과거보다는. 그래갖고 항상 뭐든지 다 그냥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운전하다 한번 사고 날 뻔하고 다행히도 사고는 안 났는데. 그래도 요거 잘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마 제가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쓸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저거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취득시 회계 처리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71페이지.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단기매매증권의 매입가액을 단기매매증권 계정으로 처리하고 매입 시 매입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9라고 썼죠. 맞죠? 제가 어저께 요거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5라고 쓰면 제조원가, 8이라고 쓰면 판매비와 뭐라고요? 관리비. 제가 9라고 쓰면 영업외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영업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589로 나누는 건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치면 수수료 비용이 한 5개인가 6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에 5라고 되어 있으면은 5를 찾는 거고 8이라고 되어 있으면 8을 찾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눠 놓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목표가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지만 타자가 빠르면 유리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전산세무 2급보다 더 빨리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 1급은 시간은 60분인데 문제수는 많아요. 이게 시간 60분이고 그 다음에 문제수가 38문항이거든요. 이론 15개에 실기 23개예요. 양이 많아요. 전산세무 2급은 90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문항수가 19문제예요. 그래서 이론이 15개, 아니다. 19개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34개. 맞아요. 34개. 35개. 최근에 바뀌었구나. 그래서 35문항이에요. 그래서 실기가 20개. 그래서 문항수는 적은데 시간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산회계 1급이 더 바빠요. 그래서 얘는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손의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72페이지 보시면 기말평가에 별표 3개 치세요. 거기 보시면 기말평가라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기말이면 몇 월 며칠이죠? 네, 12월 31일이에요. 네. 그래서 평가는 뭐냐면 금액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맞추는 작업을 평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요. 우리 주식이라는 게 매시간 가격이 같아요? 수시로 달라져요? 수시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회사 가시면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회사 가갖고 직장 상사분 모니터를 봤는데 모니터에 그래프가 있네? 그러면 주식하실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왜냐면 주식은 다 그래프로 되어 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회계에서 금액을 계속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맞추는 거예요? 한 번만.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0일. 그 맞추는 작업을 평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2가지 잘 나온다 그랬죠.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근데 얘네가 성격이 달라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수익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이 똑같으면 방법도 똑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요거 2가지의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분계 문제로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도 나오긴 하지만 이론보다는 분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그 주식이나 사채 쪽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이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그러려면은 어려운 문제도 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요거 2개가. 요거 2개는 나중에 많이 보긴 할 건데 평가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위에 잠깐 보시면 매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매각을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매각하면은 뭐 하는 거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지가 있어요.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 싸게 팔았으면요 처분 손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익 나는 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익 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인드로 살잖아요. 뭔가 내가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래도 우리도 뭔가 물건 살 때마다 이런 행동 하잖아요. 인터넷 막 뒤져보죠. 거기에서 뭐 찾아요? 최저가 찾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저희 꼬맹이 어렸을 때 이제 이런 행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물건 사실 때 이제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잖아요. 전 제일 나쁜 사람을 우리 와이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트 동선 있잖아요. 장난감 있는데 안 가도 되는데 꼭 그쪽으로 애를 끌고 가요. 네. 애기한테 뭐 하나 사주려고. 이제 그거 사는 것까진 괜찮아. 그래서 산 다음에 핸드폰 들어가서 최저가 보면 막 2만 원씩 차이 나요. 네. 그리고 한번 꼬셔보려고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이거 내일 저기 택배 아저씨가 가지고 오신데 안 먹혀요. 네. 죽어도 지금 사야 되겠다. 그래도 다행이었었던 건 들어 눕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마트 같은 데는 아니면 장난감 매장 가시면 들어 눕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 번도 들어 누우신 적은 없는데 왜냐면 들어 눕기 전에 사주거든요. 제가 또 그 뭐냐 딸바보라. 전 또 태어났을 때부터 딸바보였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딸이 귀한 집이라. 저희 아버지가 거의 웃을 일이 없으신데 저희 꼬맹이 볼 때만 웃으시고 꼬맹이 볼 때만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왜냐면 저희는 아들 둘에 딸이 좀 귀한 집이고 그 뭐냐 첫째 손주도 아들이었고 제 동생이 참고로 저보다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꼬맹이는 9살이에요. 근데 제 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고. 참고로 제가 돌연변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집안은 다 25살에 늦어도 25살에 돌잔치를 했거든요. 근데 저만 나중에 돌잔치를 해서 제가 약간 돌연변이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친척 누나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누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누나가 일찍 결혼해서 친척 누나가 일찍 결혼해서 이제 조카가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저랑 2살 차이 나요. 근데 저희 동네 살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2살 어린애가 와갖고 나한테 삼촌이라 그러는데 되게 싫은 거예요. 맨날 그랬죠. 한 번만 더 삼촌이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데 2살 차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만나면 삼촌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나이 차이 안 나는데 삼촌 소리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오늘 조금 더 볼 거예요. 원래 참고로 다 나오셨으면 좀 더 나갈 건데 조금 덜 나갈 거예요. 오늘은 84페이지. 그리고 교재 사이사이에 보면 문제 있어요. 안 푸셔도 됩니다. 뭐 푸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제가 해봤는데 지금 문제 풀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내용적으로 뭔가 이해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나중에 정 문제 풀고 싶으시면 안에 거 푸셔도 되고 어차피 기출문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꼭 교재에 있는 거 안 푸셔도 돼요. 왜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기출문제인 것도 있고 다른 시험에서 갖고 온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하고 약간 동떨어진 게 있어서 저는 안 풀어드려요. 그 안에 있는 건. 예전에 몇 번 해봤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요번에는 채권 채무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채권은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거.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채무는 갚을 뭐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채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고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들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줄 거 아니면은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앞으로 월세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월세 한번 줘봤는데 잘 만나갖고 죽을 뻔했어요. 신경 써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을 사도 내가 살려고 사는 거지 월세 주거나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아마 월세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보증금 다 까고 300만 원 손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1000만 원 싸게 팔았어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 전에 내놨는데 작자가 없다가 1000만 원 싸면 자기가 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1000만 원보다 더 많아서. 그거 팔기 전에는 2다리 못 뻗고 잤는데 그거 팔고 나서 2다리 뻗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 빌려주는 것도 힘들지만 돈 받기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갚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거 관련돼서 좀 안 좋은 행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냥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갚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속은 편하잖아요. 예. 왜냐면 가면 갈수록 누군가한테 돈 빌려줬을 때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개인 간에.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었잖아요. 저기 뭐냐, 갯돈 들고 날르시는 거. 갯돈 들고 날르는 거한테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 시장에서 갯돈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뭐 날르면 5억이야. 날르면 10억이야. 그랬었던 적도 있었었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갯돈이나 그런 걸 덜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한참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거기 1번에 보시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있고요. 거기 상거래라고 있어요. 거기 상거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목적. 그래서 상거래라고 나오면은 판매 목적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은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판매라고 쓰는 것보다는 상거래라고 좀 더 많이 나오세요.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분계 이런 거는 앞으로 원 없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숙제 내드리는 것까지 다 하면 시험 볼 때까지 한 분계만 1000개 이상 할걸요. 그리고 감 잡는 데 한 200~300개는 걸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해보면 뭐 일찍 감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틀 잡는 데만 한 200~300개 정도는 풀어봐야 아, 이게 분계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시면 받으러음하고 지급엄.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 오타가 났네. 요것도 상거래예요. 그래서 어음이 되려면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으셔야 돼요? 판매.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어야만 어음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어음을 무슨 어음이라 그런다고요? 약속어음. 근데 이거는 상법이에요. 상법에서는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받으러음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래서 받으러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뭐라고요? 자산. 지급어음은 채무예요. 갚아야 되는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부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회계에서는 약속어음이란 용어는 없어요. 회계는 어음 받았으면 받으러, 어음 줬으면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거기 85페이지 보시면 추심, 위임, 배서라는 게 있고요. 디귿의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저기 추심, 위임, 배서라고 있습니다.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 일단 첫 번째로 추심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수막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회사를 추심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돈 받아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수수료가 꽤 세요. 저도 한 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에서 갑자기 우편물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추심회사에서 날라온 거예요. 왜냐면 갚아야 될 게 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냥 추심회사한테 넘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 서류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돈 들어올 거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준다 그래. 그래갖고 전화 드렸죠.
다음 주에 돈 들어오면 돈 드린대요. 그랬더니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이라기보다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왜 화내나 봤더니 수수료가 40%래요. 1억 받으면 4천만 원은 그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였나? 어쨌든 40% 가까이 됐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 생각했죠. 아니 그러면 그 회사에 넘기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시지.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추심회사한테. 근데 생각보다 추심 수수료가 세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수수료라는 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서비스가 수수료가 뭐가 있냐면 계좌이체 수수료.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추심 수수료라는 건 돈 받아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료 주세요. 이거를 추심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진한 글씨로. 그래서 추심 수수료라는 게 돈 받아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 주세요. 그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추심업체한테 넘기기 전에 해결돼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그 통장이 그 어음을 넣어 놓을 수 있는 통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음 넣어 놓은 통장에다가 돈을 그 어음을 넣어 놓으면 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상대방 회사의 은행에서 돈을 빼와요. 네, 그리고 수수료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몇 천 원 안 돼요. 뭐 많아야 몇만 원이고. 네, 그렇게 이제 업체한테 맡기면 많이 나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업체들은 이제 한 방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은행에서 잘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추심회사에 넘기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전에 해결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돈 버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항상 보면. 당연히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많이 벌고 싶고 편하게 벌고 싶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벌고 편하게 버는 건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사기 치시면 돼요. 합법적 사기. 요즘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 테니 너네들은 내 강의 와서 100만 원 내놔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돈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코인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서 나 이만큼 잘 나가니까 구독자 많으신 분들 중에 꽤 많아요. 그리고 뭐 몇 번 컨설팅 해주는데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그게 잘 되면 미쳤어요? 가르쳐주게? 나 혼자 다 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어저께였나? 그저께 이제 서울에 일 볼 일이 있어갖고 가는데 그 우리 전철 타면은 전철 벽면에 홍보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거기에 그거 있더라고요. 뭐 지금 이 집을 사시면 2억을 번대요. 그래고 속으로 야 2억 벌면 네가 팔겠냐? 네가 사지. 맞죠? 전 약간 그런 거에 빠져 있어서 근데 참고로 저도 사기 당한 적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못 받은 돈이 아주 크진 않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못 받는 돈이다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못 받은 게 한 몇억 되시고 친척들 관련돼서. 저희 아버지도 일하시다가 거래처 부도나고 해서 못 받은 게 몇억 되고. 그런 집들 많아요. 알게 모르게. 왜냐면 예전에는 워낙에 뭐 풍파를 겪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배서라고 있어요. 배서. 그래서 배서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표 쓸 때 뒤에다가 이서 하죠. 그것처럼 어음을 사용할 때는 어음 뒤에다가 뭐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나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거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배서라고 해요. 그래서 어음은 배서고 수표는 뭐하라 그래요? 이서하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수표 쓰지 마십시오 평소에. 요즘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2번 정도 수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수표가 들어와서. 근데 뭐가 불편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뒤에다가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면 땡인데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잖아요. 이게 도난 수표인지 아닌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즘 수표 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알바생이 할 줄을 몰라.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직원 와갖고 해주는데 직원도 잘 몰라.
그 직원도 몇 번 실패하더니 겨우 하긴 해주더라고요. 그래고 돈으로 냈으면 1분이면 끝날 게 수표로 내서 5분 이상 걸린 적이 몇 번 있어갖고 그 이후로 수표 생기면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카드로 결제해요. 왜냐면 받는 분도 요즘엔 카드가 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금 없는 매장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스타벅스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노캐시라고 써 있어요. 예, 카드만 받겠다. 근데 현금 받기는 해요. 왜냐면 어르신들 중에 현금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받진 않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카드로 유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알바 입장에서는 카드가 편하잖아요. 현금 주면 현금 이렇게 해야 되죠. 나중에 또 뭐 만약에 빵꾸 나면은 네가 갖고 갔냐 내가 갖고 갔냐 또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카드 매장이 많아질 거예요. 요즘에 버스도 있잖아요. 현금 없는 버스. 네, 현금 없는 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카드만 찍게끔 그런 버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서하면은 어음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을 어음이에요. 왜냐면 배서했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어음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배서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지문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받을 어음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은 저희는 어음을 사용했다. 근데 어음을 사용하려면 내가 그 어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거 나옵니다. 어음의 할인. 어음의 뭐요? 할인. 그래서 할인의 뜻이 뭐죠? 우리 할인 행사 하잖아요. 깎아주는 거. 그래서 어음을 싸게 파는 걸 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싸게 파는 걸 할인인데 이거 실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깡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음깡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래 이론에서는 깡이라는 말 안 씁니다. 카드깡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카드로 현금 만드는 걸 카드깡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음깡은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건데 원래 명칭은 할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요게 나올 때도 있어요. 매각거래. 그래서 매각이라는 게 판단 얘기거든요. 원래 어음은 파는 게 아니고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음을 3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만기일이 언제냐면은 2024년이야. 그 2월 9일이야. 그러면 아직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1년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지금 당장 죽겠어.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이걸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후에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음의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도 써 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요것도 외울 거예요.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다음에 매출채권에 두 가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매입채무의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그래서 요거 세 가지도 내일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출이 뭐 하는 거죠? 매출.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받을 거. 그래서 매출 채권의 뜻은
팔고 받을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으로 팔았다 그래서 뭐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으로 팔면은 돈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음도 아직 돈은 안 받은 거예요. 뭐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음이라는 건 약속어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되면 돈 줄게. 그래서 둘 다 채권이에요. 근데 언제 생기는 채권이냐면 팔할 때 생기는 채권이다. 그래서 무슨 채권이라 그래요? 매출 채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매출 채권 한 번, 매입 채무 한 번. 그래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매입이 사는 겁니다. 채무는 아직 돈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샀는데 돈 안 준 거. 지급어음은 샀는데 약속만 한 거예요. 이 날짜 되면 뭐 줄게? 돈 줄게. 또 외상하고 어음하고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외상매입금은 돈은 줄 건데 언제 줄지 몰라. 외상이야. 네. 근데 어음은 거기 용지 안에 아예 날짜가 박혀 있어요. 이 날짜에 돈 갚겠다. 근데 이 날짜에 돈 못 갚으면 뭐 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겁니다. 부도가 뭐 딴 거 없어요. 부도 가장 많이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음 날짜에 돈 못 갚아서 부도 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음 안 쓰는 회사가 좀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도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음 못 막아서 부도 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딱 한 번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어음을 안 써요. 네. 지급어음이 없어요. 다 현찰로 줘요. 왜냐면 회사가 좀 튼튼은 해요.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 월급을 조금 준다라는 거. 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었죠. 그래서 요즘도 간혹 가다가 자코리아 들어가서 예전에 거기 회사 이름 치면 종종 사람 뽑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급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그만뒀었던 이후에 월급은 없었고, 거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상무님하고 싸워서 그만둔 데라. 근데 잘 그만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데려갈 때 제가 그 회사 간 이유가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사장님 아들이 대한민국 오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오면 보좌할 사람으로 저를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키워서 저기 넘버 2로 써먹으려고. 근데 뭐 이상하게 전 그렇게 가면 꼭 안 좋게 그만둬요.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갈 때에도 저기 사무장 시켜준다 그래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사무장 되기 전에 거기 팀장님하고 싸우고 나왔으니까. 저 잠수 탄 적도 있어요. 거기서 싸우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핸드폰 꺼놨죠. 그리고 2주 후에 켰더니 문자가 한 100개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 뭐냐면 괜찮다. 다시 돌아와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돌아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근데 뭐 이미 싸우고 나왔는데요. 근데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거기 이제 청소하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저 오기 전에 이미 그 팀장이 4명 갈아치웠대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약간 좀 드센 분이긴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리에 네 오기 전에 한두 달 동안 4명이 왔다 갔다고. 근데 저는 좀 오래 버티긴 했거든요. 9개월 가까이 버티긴 했으니까. 근데 사람은 좋은데 약간 일할 땐 좀 세요. 일 안 할 때는 괜찮은데 일만 하면 좀 스타일이 세더라고요. 거래처하고도 잘 싸워요. 원래 거래처하고 잘 안 싸우잖아요. 거래처 나가려면 나가라. 왜 그러냐면 일 하나는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넘어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래처가 같이 넘어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 잘하는 분들 보면은 원래 거래처 갖고 가면 안 되죠. 근데 거래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기로 이사 갔다라고 소문이 나면 여기 있던 회사들이 다 글로 가요. 그만큼 능력은 출중했는데 약간 좀 드세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 저만 보면 그랬거든요. 용구씨 여자하고 싸워본 적 있어? 처음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내가 여자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못 때립니다. 저는 그거를 고3 때 알았어요. 고3 때 진짜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자애 때문에 못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때렸냐면 이거 벽 있죠. 이거 그 뭐냐 얇은 합판이거든요. 이걸 발로 해갖고 뚫어버린 적 있어요. 근데 그때 확실히 느꼈죠. 아 나는 여자는 못 때리는구나. 진짜 화나면 때릴 수 있다라고 고등학생 때 생각을 했는데 못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옆에 있는 벽을 부셨죠. 그리고 학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죠. 어쨌든 기물파손이었잖아요. 저도 참 세월을
잘 산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복귀해 보면. 그래서 요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언제 물어볼 수 있냐면 저기 뭐냐 면접 보러 갔을 때. 요거는 기본 중에 완기본이거든요. 요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가시면 시험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가서 시험 따로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도 그 안에서 또 갈리잖아요. 잘하는 사람하고 중간인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봅니다. 뭐 재무제표 종류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시험이 그래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는 솔직히 회사에서 쓰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87페이지. 이건 다 어저께 본 겁니다. 그래서 87페이지 보시면 미수금, 미지급금인데 거기 옆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상거래예요, 상거래 이외예요? 예, 이외죠. 그래서 얘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거 정리하고 분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